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JIBS와 재민일보, 뉴스원 제주본부, 미디어 제주 등 제주적 언론사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을 모셔 정책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또 언론사사 대표로 재민일보 윤승빈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저 문대림 따뜻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서민이 아니라 진정 서민의 애환을 돌보는 정치,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산 같은 현안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기필코 풀어내는 그러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래가 기대되는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민생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 생태환경의 위기, 이 위기들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의욕적으로 해결해내는 그러한 정치인, 성실하다는 평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 문대림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력을 보면은 서귀포시에서 국회의원 2차례, 그리고 도지사 선거 2번 도전, 그리고 이번에는 선거구를 바꿔서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대부분이 갑지역이었습니다. 갑지역이었고요. 또 제주시 갑이 저는 제주를 대표하는 정치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시 갑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 인구 소멸의 농촌 지역, 그리고 연동노인 중심의 확장하는 신도시 지역, 대한민국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지역구를 잘 이제 갖고 나가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애월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과거에 2 아들을 애월에서 낳고 키웠고요. 곽지에서 8년간 살았었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림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로 연동노영에서 살았었고요. 그래서 지역 정세에 대한 거부감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보시는 제주시 갑 지역 현안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역시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생과 경제의 위기, 공동체 위기, 또 이제 생태 환경의 위기까지 이제 겹쳐 있는 곳이 제주시 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약들을 발표하고 계신데 아직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 후보님의 주요 공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이런 국가적 현안을 풀어내는 데 만전을 기하겠고요. 지역적으로는 아까 제가 드렸듯이 경제적 위기, 민생의 위기, 생태 환경의 위기,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풀어내는 정책들을 펼치겠다. 민생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돈을 쓰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의 가계대출이 저희도의 부채 대출 비율이 49조 9억이 됩니다. 대출금 상환 연기, 상환 유예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힘들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전략, 그리고 이제 지금 신용의 문제, 담보의 문제 때문에 은행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수두름 금융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숨통을 틔워주는 것을 국가의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위기는 산업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이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이제는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이제 작부 체제의 개선이라든가 물류 체계의 합리화, 출하 조절 이런 것도 지금 오영훈 도정이 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업의 IT와 스마트화는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맞물려 가지고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주의 농업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농법, 말로만 스마트 농법이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고 실증하고 분양해서 직접 청년 농들이 미래 농업을 개척할 수 있게 하는 미래 농업센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형 4차 산업, 제주형 제조업, 제주형 바이오 산업, 제주형 식품 산업 이것들이 말로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 접근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편 추진해서 지금 제주형 제조업의 비율이 한 4.5%에 불과합니다. 이 비중을 키우는데 국가적 예산을 가져와서 투입해서 이것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국회는 이제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제주도가 간과했던 게 자치권의 범위가 사실 지상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자원 중에 하나가 해양 자원입니다. 외국인 경우에 해양 자원을 지자체의 자치권을 위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미국, 호주, 일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해양 자치권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 영해의 12%, EEZ 포함 25%의 해양 영토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조업 허가권, 어족자원 관리권 등을 갖고 와서 이것들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이 수익 구조할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첫 입법으로 저는 해양자치권에 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전 국민적으로 관광 수요가 늘어날 때 제주도가 저는 관광 산업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린다고 봅니다. 이것들을 법적으로 관광 기본권 규정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삽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전 국민 관광 기본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제주도가 무장의 관광 천국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제주도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펫산업입니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제주도가 지금 뭐 광어나 조리대 같은 것 제주도의 이제 청정 농수산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펫산업들에 접근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법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키워나가는 역할들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인구 소멸 지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 특별법을 지금 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좀 더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읍면별로 보면 제주도가 통합적 돌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복지 전달 체계의 기본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신청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그리고 데이터가 행정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문제. 그래서 개별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5대 입법 과제들도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해서 저희가 지금 한 120페이지 분량의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가장 시급한 게 저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민생 경제 문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꼽혔는데 아까 그 입법기관으로서 하실 역할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제주도정과도 이제 원활한 그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그 저는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도민들께서 민주당 국회의원 3분과 도지사가 앉아가지고 공개적으로 도정 현안에 대해서 제주도의 민생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하는 정례적인 회의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한 내용, 실행한 결과를 도민들께 공개해야 이게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이제 오영훈 지사님과 자신 있게 모든 걸 터놓고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생 경제의 위기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G10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질은 OECD 36개 국가 중 꼴찌 36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평등 구조가 만연해 있다. 그리고 국가가 돈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응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 채무의 비율이 선진국인 경우 OECD 평균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인 경우에 국가 채무의 비율이 49%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돈을 쓰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딱 잠그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인 경우에 연기금만 해도 2,000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1년에 600조 이상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인 경우에 교육과 주택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인 경우에 교육, 주택, 보육, 뭐 물론 과외, 대학 진학까지 다 벌어서 개인이 벌어서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죠. 국가가 풀 땐 풀어야 되는데 너무 잠그고 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교육과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책임의 상당 부분 그리고 복지,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지방에서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강력한 입법 통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2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물가가 비싸다는 영국도 8년이면 산다고 하는데 뭐 일본은 12년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2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 국가는 주택과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단기간 내에 주거 문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1년에 600조 이상 쓰는 나라, 연기금만 2,000조가 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또 이제 허그에서 운영하는 기금만 저희들이 한 200조가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가 지금 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 예산, 철도 예산은 8조, 16조예요. 그런데 주택 예산은 보니까 2조 9천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회계에서 과감하게 정치적으로 10조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에서 풀어야 될 일이고 과감하게 그 길을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 저희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네. 이번 설 연휴 맞아서 제주지역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상대 후보가 아주 접전인 걸로선 나타나긴 네. 했지만 그래도 조금 뒤지는 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희도 분석을 했는데요. 단순 지지도에서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4일간 4개 여론조사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저희 분석에 따르면 단순 지지도는 4% 그리고 이제 당내 적합도는 뭐 1%대 초접전이라고 볼 수 있죠. 다 오차 범위 내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문대림은 상승세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도 1시간 동안 노영 로타리에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출근 인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 갑질 유권자분들이 제주도민들이 문대림을 다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말꾼과 일꾼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저는 충분히 그 1%와 종합해서 4%인 부분을 극복해낼 수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럼 상대 후보인 송재호 예비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대학에 계셨고요. 그리고 이 대학에 계셨다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워낙 이제 또 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 정책 분야에는 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제
또 한마디만 첨언한다면 현장성의 문제, 소통.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고 갈등의 치유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예방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아시다시피 국가적 문제였던 예리 휴양령 주거단지 해외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규모가 4조 5천억 규모거든요. 해결했습니다. 해결했고 지금 이제 도민들께서 다 잊고 계시지만 강정 구상권 철회에 관한 문제 이것들을 제가 주도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소통입니다. 소통. 양쪽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양쪽과 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에 있어야 되고 당사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송재호 후보께서는 그런 소통, 현장성, 소통 능력이 좀 저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 자, 얘기가 나와서 여쭤볼게요.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상대 후보 송재호 예비 후보에 대한 그 의혹 제기 몇 가지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의혹 제기 저희 대변인이 했죠. 5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랍니다. 해명하라. 그걸 저는 직접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슈화시키기 전에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랑 많이 친하다고 하니까 저희 전화는 받아주겠지 해서 전화도 했었고요. 문자도 드렸었고 근데 전부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캠프에서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모양이던데 그걸 이제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것은 매우 안 좋은 태도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져내는 것은 이거는 공적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널A 보도라든가 각종 이제 떠도는 얘기 그리고 직접 확인한 얘기 뭐 증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안 하면 이게 만약에 본선 가서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18년 도지사 선거 때 하루에 한 번씩 공격을 당하고 상당히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었습니다. 네거티브의 가장 큰 피해자죠. 선거 끝나가지고 2달간 검경의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기소 의견, 혐의 있음으로 나온 거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무참하게 인신공격을 당했었죠. 그래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2달간 조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거는 졌어요. 선거는 졌는데 그렇게 고소고발한 사람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거티브를 가장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반성했던 게 뭐냐면 이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모든 검증받을 자세는 되어야 된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만약에 제가 그 당시 18년도에 제기됐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떳떳하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관위 검증 신청해라. 윤리위원회 제소하겠다고 해라. 법적인 제소 당장 해라.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본인이 떳떳하면 안 할 일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일꾼이니까 모든 의혹들은 검증하고 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자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적 검증, 정치적 검증, 도덕적 검증 이것들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이 좀 수준 높은 검증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정책 선거를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논란 때문에 지번 사업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긴 한데. 정책 자료도 많이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또 저희가 내일 또 특별 공약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분들께 그렇게 비춰졌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책 선거 충분히 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원팀 선언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원팀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도지사 선거 경선에서 오영훈 지사에게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1시간 만에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후보자 간 완팀을 공식화하거든요. 네. 그리고 5일 이게 기본적으로 후보자만 완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일 뒤엔가 조직적 결합, 조직 간 완팀을 만듭니다. 근데 후보자와 조직만 완팀이 되면 안 되니까 오영훈 후보를 그 당시에 만나서 정책적 완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오영훈 후보께서 물론입니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후보자 간 완팀, 조직 간 완팀, 정책도 이제 하나가 돼서 그런 완팀의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은 선거고 선거의 꽃은 저는 승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길을 갔었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완팀을 하기 위해서 팩트에 기반한 검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유권자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직적 원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앞서 문윤택 후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윤택 후보의 지지층 어떻게 결합해 올 수 있겠습니까? 문윤택 후보님은 제가 이제 매우 가근한 사이입니다. 가끔 소주도 마시고요. 그분이 정치적 건강성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마했었던 후보님이시니까 그분을 이제 이렇게 그분의 정책은 저는 받아 안습니다. 받아 안는데 조직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어쨌든 경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애는 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도민들이 보기에 신선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남기면 안 된다. 그것은 저나 문윤택 후보님을 위해서도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 캠프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건강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어찌됐든 당내에서 치열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번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들어간다면 본인의 본선 경쟁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경쟁력이 많다고 봅니다. 사실 우선 각종 조사 결과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제주시갑이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가 민주당다운 인물인가입니다. 저는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정치를 했습니다. 30여 년, 이제 29년, 30년 차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해왔다. 김대중 정권을 만드는데, 노무현 정권을 만드는데,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제가 함께 해왔고요. 지구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제가. 지구당 정책실장, 청년위원장, 도당 사무처장, 그리고 도의원, 도의회 의장,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국가공기업운영이라는 경영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일경험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국가소송대응단이 꾸려졌었습니다.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ISDS로 4조 1,000억을 이제 보상하라는 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죠. 한국과 말레이시아 관계 또는 이제 한국 정부와 버자의 그룹 그리고 제주도와 버자의 그룹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리고 3,50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5년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합치면 4조 5천억 규모였거든요. 다 피했어요. 그 현안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주도민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크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탄스리 회장과 소통해야 된다. 오지 말라는 걸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분이 섬에 계신 곳까지 찾아가서 섬에 가니까 안 계셔가지고 또 요트에서 스노클링 하고 있더라고요. 통통배 빌려 타고 거기 찾아가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그분과 협상단을 꾸려주십시오. 사정을 했고 그러면서 저와 탄스리 간 7차례 정상회담. 우리 훌륭한 그러니까 JDC 직원들이 상당히 이제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실무자들이 22차례 실무 협상을 했거든요. 이게 양쪽에 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준 돈은 그분들이 땅을 사면서 저희들에게 준 돈. 기본 운영비 이 정도입니다. 4조 5천억 규모의 국제소송을 1,250억이 해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결사적 본능이 있다. 강정구상권 철회의 문제 사실
피고 측, 원고 측 다 설득하기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소통하면서 끈질기게 그걸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도민들께 반드시 성실하다는 평가, 그리고 성과를 낸다는 평가, 그런 평가를 받은,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일꾼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네.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그 예전에 계속 석권을 해왔는데 어느 정도 제주도에서는 몇 석 정도 예상을 하시는 간단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많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선거에서 저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고, 이런 정부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세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전국은 몇 석 정도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150석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민주당 총선 승리를 가능하다고 보시는? 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번 국회의원 성격이 이제 국정 견제론 이런 측면이 강한데 150석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민주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강력한 입법 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희들이 180석을 얻었어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거는 원인은 저는 180명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퇴행에 맞서가지고 크게 목소리 내거나 행동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 민주당이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150석 정도면 못할 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퇴행하는 민주주의 살려낼 것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상당수의 미래학자들이 중동 다음 분쟁 예상 지역을 동아시아권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반도도 전쟁 위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이 평화 체제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안정적 의석이 되게 되면 우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입법 통제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G10 국가입니다. G10 국가 일반적으로 교육과 주택의 문제, 보육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인구소멸 지역 기본소득 정책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좀 실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주도 세석 전부 다 전승 예상하셨는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상대 후보님께서도 만약에 본선 진출하면 상대 후보를 이기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력한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김영진 후보가 예비 후보가 있겠는데요. 그 예비 후보를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장점과 단점 하나씩 이야기해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점은 이제 상당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분, 제가 잘 아는 분이거든요. 상당한 추진력,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선배긴 한데 포용적이신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광업계에 오래 계셨고 관광 조직을 이끌었던 지도력도 있는 분이시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한 장점이 있는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단점은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제주도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 문대림 그동안 많은 일경험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한 네트워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여의도와 중앙정부와 제주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일머리가 있습니다. 해결사적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내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삶의 과정에 크나큰 아픔도 있었고 크나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에게 받은 은혜, 그리고 도민들에게 보냈던 저의 약속, 건강한 제주, 밝은 제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한번 바치겠다는 그런 의지, 그 마음을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이제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지역 유권자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순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문대림 예비 후보와의 만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